할머니, 지금 링거 맞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예? 무슨 소리예요? 질문하지 마시고요. 저 문으로 지금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주사를 맞았다면 제 집도, 제 이름도, 제 삶도 모두 사라졌을 거라는 걸. 나는 멀쩡한데 누가 이런 짓을? 목포 북항 보세창고역 낡은 간판 하나가 바닷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잔의 하숙이라고 쓰인 그 간판 아래서 한명자 할머니는 40년 넘게 재봉틀을 돌리고 손님을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올해 74,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꾸려가던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명자 씨,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요새 어르신들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방문 요양보호사 선하경 씨가 환한 미소로 권유했고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어요. 명자는 평소 병원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경 씨가 3번이나 찾아와 권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목포 중앙병원 검진센터에 도착한 명자는 접수대에서 손목에 파란색 환자 밴드를 차게 됐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피검사를 마치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낮고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젊은 간호조무사가 서 있었고요.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명자의 손목 밴드를 슬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빨간 작은 스티커 하나를 밴드 안쪽에 재빨리 붙였어요. 지금 링거 맞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고개로 복도 끝 응급구역 비상문을 가리키더니 금방 사라졌어요. 명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나가라는 거지? 한명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수면 내시경 전에 안정제 한 번만 맞고 가실게요. 밝은 목소리에 다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요. 안정제? 예시경 전에 안정제를 맞는다고? 명자는 평생 병원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금요? 금방인데 맞고 가시죠. 간호사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명자는 가방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해요. 그녀는 복도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응급구역 비상문. 초록색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문을 밀고 계단을 내려갔고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명자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흰색 승합차 한 대가 건물 측면에 정차해 있었고요. 차체에는 목포 어르신 복지재단이라는 파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병원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주차된 차들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요. 택시를 잡아 타고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장 앞으로 가주세요. 집이 아닌 시장으로 간 건 혹시 모를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불안한 음악 전환. 그리고 저녁 무렵 명자는 조심스럽게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이 멈췄어요. 현관문 정중앙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치매 의심 어르신 거주. 지역보호 신고 완료.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언제? 그녀는 스티커를 천천히 떼어냈고요. 구겨진 종이를 주먹에 쥔 채 텅 빈 하숙집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둠이 내리는 창밖으로 멀리서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에 붙어 있던 그 스티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요. 치매 의심, 지역보호 신고, 자신은 멀쩡한데 누가 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까요? 명자 언니, 2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숙생 노부부 중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내려왔어요. 우리 급히 나가야겠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우리 보고 상담받으러 오래요. 명자 언니, 여기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부부는 1시간 만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명자는 텅 빈 하숙집 거실에 홀로 남았고요.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명자 씨, 저예요. 어제 병원은 어떠셨어요? 선하경 씨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받았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죠. 제가 오늘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명자님, 요새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간단한 체크 좀 해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명자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깜빡깜빡? 자기는 멀쩡한데? 오후 3시 선하경이 하숙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명자님,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11월 6일이요. 100에서 70 빼면요? 93, 86, 79. 나경은 체크리스트에 뭔가를 계속 적어 나갔습니다. 명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지만 나경의 표정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명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성년 후견제도 아세요? 조카분이 후견인이 되시면 명자님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후견인? 네,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미리 보호받으시는 거예요. 나경은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명자가 서명만 하면 되는 양식이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명자님. 은행에서 이상 거래 신고 들어왔다고 연락 왔거든요. 뭐라고요? 나 은행 거래 멀쩡한데? 나경은 더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고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꼭 생각해 보세요. 나경이 떠난 후 명자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려나. 나야, 지금 당장 좀 와줄래? 이화련은 명자의 40년 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며 온갖 세파를 다 겪은 사람이었고요. 명자의 이야기를 들은 화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이거 사기야. 요즘 그런 거 뉴스에 나오더라. 멀쩡한 노인들 후견인 만들어서 집 빼앗는다고. 그럼 난 어떻게? 일단 중요한 거 다 숨겨. 금고 계약서, 통장, 도장. 그리고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 명자는
밤새 하숙집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금고 열쇠, 임대계약서, 선실 금고 열쇠까지 3가지를 천으로 여러 겹 싸서 화련의 통닭집 뒷방 장롱 밑에 숨겼어요. 새벽 2시 명자는 간단한 짐만 챙겨 하숙집을 나왔습니다. 통닭집 뒷방은 좁았지만 안전했고요. 언니 휴대폰 좀 봐. 화련히 명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가정폭력 신고 접수? 자해 위험 모니터링 대상? 내가 언제 그런 걸 했다고? 누가 허위 신고를 한 거야? 언니, 이거 조직적이야.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밤 화련히 명자를 급히 깨웠습니다. 언니, 이것 봐. 창문 밖 하숙집 앞에 흰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현관문 밑을 뭔가로 훑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화련은 쌍안경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GPS 추적기 같은데 언니를 찾고 있어. 명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흘째 되던 날 화련히 시장 단골 손님을 통해 묘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앙병원 응급실 직원이 언니 찾는다던데? 나를 왜? 모르겠어. 그냥 꼭 만나고 싶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명자와 화련은 조심스럽게 병원 뒤편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문지후, 28살의 응급실 행정직원이었고요.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도 그 재단에 당했어요. 뭐라고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서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작년에 우리 엄마가 갑자기 후견인이 생겼어요. 멀쩡하신데 치매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집이 영모기지로 넘어갔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게 어떻게? 목포 어르신 복지재단이요. 박인태라는 이사장이 운영하는 곳인데 겉으로는 복지단체지만 실제로는 집을 노리는 사기 조직이에요. 지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결정문, 영모기지 대출 계약서,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가 차례로 이어졌고요. 이 루트가 있어요. 먼저 방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포섭해요. 그 다음 가짜 심리평가를 받게 하고 후견인을 만들고 집을 담보로 영모기지를 받은 다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현금은 다 빼돌려지고 어르신은 갇혀 계시는 거죠.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할머니가 병원에서 도망친 날 수면 마취 명목으로 주사 맞았으면 정신 못 차리고 바로 입원 절차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빨간 스티커 붙인 간호조무사예요. 당신이? 죄송해요. 더 일찍 막지 못해서. 근데 이제라도 막아야죠. 할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요. 화련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만한? 있어요. 가짜 심리평가서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정신과가 있거든요. 혜성정신건강의학과 박인태 이사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지우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양식의 평가서 10장, 서명은 모두 같은 의사였고 발급 날짜는 단 사흘 안에 몰려 있었어요. 이게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한 의사가 사흘에 10명을 정밀평가, 말이 안 돼요. 명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저는 병원 내부 회의록을 좀 확보했어요.
재단이랑 병원이 연결된 정황이 나와요. 지우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 인원 채웠나? 네. 후견 신청 8건 들어갔고요. 영모기지는 5건 진행 중입니다. 좋아. 병원 측 수수료는 건당 200만 원 맞지? 명자와 화려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제가 이런 거 캐는 거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지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입 다물어. 너희 응급실 근무 이력 다 안다. 가족 주소도.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명자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대와 맞서고 있었고요. 명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지우가 받은 협박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련이 시장 철물점에서 구해온 물건을 내밀었어요. 손톱만 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명자의 큰 알약 케이스 안쪽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설치했고요.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각도를 정밀하게 맞췄습니다. 오후 4시 명자는 선하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경 씨, 내가 약 좀 떨어졌는데. 아, 명자님. 제가 저녁에 갈게요. 두 사람은 오후 5시에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통을 부엌 식탁 위에 두고 안방 옷장 안에 몸을 숨겼어요.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경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거실에 앉아 일부러 딴청을 피우며 라디오를 켰고요. 나경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 5분간 조용한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경이 물컵과 함께 약을 가져왔습니다. 명자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경은 15분쯤 있다가 후견인 관련 이야기를 또 꺼내더니 결국 하숙집을 나갔습니다. 나경이 떠나자마자 두 사람은 카메라를 회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재생 소리 화면에 나경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통을 여는 나경, 알약을 꺼내 일일이 세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나경은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가루였고요. 주위를 살피더니 알약 3개에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묻혔어요. 그리고 다시 약통에 넣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화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는 영상을 3번 더 재생했어요. 명확했습니다. 가루를 넣는 순간 손가락 움직임, 표정까지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요. 그날 밤 명자는 약을 동네 약국에 몰래 맡겼습니다. 약사는 이틀 후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왔어요. 알약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혈압약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이었고요. 한편 그날 오후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인태 이사장이었어요. 저희 목포 어르신 복지재단은 고독사 예방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남자는 지금 자신들을 이용해 상을 받고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화련은 시장 상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용히 소식을 퍼뜨렸어요.
비슷한 일을 겪은 어르신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요. 6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멀쩡한데 갑자기 후견인이 생겼고 60대 할머니는 집이 영모기지로 넘어갔으며 또 다른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됐다는 겁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방문 요양보호사, 가짜 평가, 후견 신청, 재산 이전. 명자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공책에 빼곡히 기록했고요.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그날 밤 명자는 통장을 확인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본인 부담 자동이체 350만 원 한 달치 하숙집 수입이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어요. 명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임의로 등록한 겁니다.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요.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깊숙이 파고들었을까? 자신의 통장, 개인정보, 모든 것이 이미 노출된 건 아닐까? 화련이 명자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요.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골목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하숙집 간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집이 저기 있었고요. 지켜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련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언니, 뉴스 봤어? 명자는 서둘러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역 뉴스 메인에 자신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목포 하숙집 노인, 망상 증세로 요양보호사 폭행 시도. 기사는 더 악랄했습니다. 명자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댓글은 최악이었어요. 어르신을 빨리 모셔가야 한다는 글, 저런 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고생한다는 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로 둔갑해 있었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으로 그려진 겁니다. 화련이 급히 달려왔을 때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화련은 기사를 꼼꼼히 읽더니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저들 수법이야. 먼저 언니 이미지를 망가뜨려서 언니 말을 아무도 안 믿게 만드는 거지. 오후에는 더 큰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와 함께 나와서 상담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까지 연결된 건가? 재단은 공식 경로를 통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조카 유빈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모가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받았다고 했어요. 명자는 유빈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약통 카메라 영상, 가루를 넣는 장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가짜 평가서 사진들까지요. 유빈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성년 의견 게시 신청 관련 상담 통지서. 신청인은 목포 어르신복지재단. 사유는 독립적 생활 능력 결여와 재산 관리 불가능이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화련히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신청 접수 시각과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누가 어디서 언제 신청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즉시 동사무소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결과가 나왔고요. 같은 IP 주소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12건의 후견 신청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찍어낸 겁니다. 이게 증거야. 어르신들 동의도 없이 대량으로 신청한 거지. 명자는 비로소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모, 저 재단 상담실에 한번 가봤어요. 명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 진짜 친절하더라고요. 이모 걱정해서 그러는 거래요. 이모를 위해서라도. 유빈아!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빈은 놀란 표정으로 이모를 봤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멀쩡하다니까? 왜? 내 말은 안 믿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급했고요. 할머니, 내일 재단에서 강제 입원 시도할 거예요. 병원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예요.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했고요. 화련아. 라이브 방송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나? 화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밤새 준비했습니다. 약통 카메라 영상, 가짜 평가서, 후견 신청 로그, 통장 거래 내역, 지우의 내부 회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확성기와 휴대폰 삼각대도 챙겼고요.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자와 화련, 유빈은 목포 북항 부두로 향했어요. 부두에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산책 나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부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빈이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접속자 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명, 30명, 50명. 명자는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확성기 피드백 소리. 여러분. 저는 목포에서 하숙집을 운영해온 한명자입니다. 오늘 이 도시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집을 잃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접속자는 200명을 넘었어요. 명자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태블릿에 약통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어요. 가루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제 약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려고요. 라이브 접속자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명자는 계속했어요. 가짜 심리평가서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같은 의사가 사흘 만에 10명을 평가한 서류들, 도장 위치와 서명, 필체까지 똑같았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사흘에 10명을 정밀평가. 그리고 후견 신청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IP 주소에서 2시간 동안 12건 접수. 화면을 보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접속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흰색 승합차 2대가 부두에 나타났습니다. 재단 로고가 선명했어요. 박인태 이사장이 차에서 내렸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자는 카메라를 그에게로 돌렸습니다. 오셨네요. 이사장님. 여러분, 저분이 목포 어르신 복지재단 박인태 이사장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고소하세요. 저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접속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변에 100명 가까운 시민이 몰려들어 있었고요. 박인태는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화령과 유빈이 명자 앞을 막아섰어요. 그때 박인태가 명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립만 넘기면 끝나. 이렇게 안 해도 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화련이 들고 있던 지향성 마이크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음성이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접속자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자백했다는 댓글, 녹음했냐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박인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3000명이 보고 있어요. 녹음도 됐고요. 그 순간 경찰차 2대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찰은 박인태에게 다가갔어요. 지후가 미리 경찰청 민원실에 내부 제보를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경찰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명자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누군가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심하세요. 멀쩡한데 평가받으라고 하면 거절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라이브 방송은 5,000명 이상이 시청했고 영상은 순식간에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명자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라이브 방송 다음 날 목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명자의 영상은 조회수 50만을 돌파했고 주요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목포 노인 후견 사기 의혹, 복지재단의 실체는 재산 편취 조직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아침 9시 시청 감사 담당관과 경찰 합동 수사팀이 재단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명자와 화련, 지우도 동행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고요. 재단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직원 6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사팀은 즉시 서버를 압수하기 시작했고요. 한 수사관이 컴퓨터 화면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후견 신청 양식 자동 채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름과 주소, 증상만 입력하면 서류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개별 상담이 아니라 대량 양산 시스템이었고요. 다른 수사관이 서랍에서 계약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영모기지 브로커와 맺은 수수료 계약서였어요. 건당 500만 원, 성사시 추가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감사패들, 언론 인터뷰 사진들이 보였어요. 모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명성이었습니다. 압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하경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명자는 조사실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어요. 나경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고요. 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수첩을 꺼냈습니다.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자신이 담당했던 어르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나경은 내부 고발자로 전환했고요. 재단의 수법, 연결된 병원 리스트, 브로커 연락망까지 모두 진술했습니다. 한편 박인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명자는 라이브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는 선의로 어르신들을 도우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냉정했고요. 부두에서 한 발언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흘 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박인태와 공모병원장, 가짜 평가서를 찍어낸 정신과 의사까지 모두 소환됐어요. 명자는 검찰 조사에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가득했고요. 명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74입니다. 제 또래 어르신들은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서 약하다고 생각해서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봄은 계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촌엄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SNS에는 명자 할머니를 지지한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윗선이 있다. 조심하라. 발신자는 공모했던 병원장이었습니다. 명자는 문자를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했고요. 더 큰 조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명자는 우산을 받쳐들고 오랜만에 하숙집 앞에 섰어요. 2달 만이었습니다. 녹슨 간판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고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집이었어요.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명자는 현관 전등 스위치를 올렸고요. 깜빡이던 불빛이 안정되더니 명자네 하숙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인태는 사기, 위계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공모병원장은 5년, 정신과 의사는 자격정지 3년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선하경은 내부 고발과 피해자 지원 활동을 조건으로 선처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실제 피해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숙집을 찾아온 그녀에게 명자는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나경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요. 문지우는 병원에서 정식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덕분이었어요. 그는 다른 병원의 유사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맡게 됐고요. 어느 날 명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후견 결정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명자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화련은 시장 상인회와 함께
어르신 권리 지킴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시장 공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금융 교육이 열렸고요. 벌써 회원이 150명을 넘었습니다. 조카 유비는 서울 직장을 정리하고 목포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하숙집 관리를 돕기로 했어요. 처음엔 이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고요. 이제는 제대로 배우겠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명자는 하숙집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화련이 옆에서 거들며 이제 좀 숨통이 트이냐고 물었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무섭다고 또 누가 올까봐 두렵다고 말했어요. 화련은 이젠 안 그렇다고 모두가 함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명자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명자는 긴장했지만 할 말은 분명했어요. 같은 일을 겪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누가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어보세요. 왜 필요한지, 누가 요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명자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남길 도구를 손에 들고 있어요. 녹음, 녹화, 사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마세요. 증거와 연대가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자막이 떴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상담 번호, 노인 학대 신고 번호, 금융사기 피해 상담 번호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방송이 끝나고 명자는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목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유빈이 안에서 불렀습니다. 새 하숙생 문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젊은 부부라고 했어요. 명자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요. 간판 불빛 아래 명잔의 하숙이라는 글씨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